자, 그럼 당선인 지금 정국은요, 과연 협치와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나? 정부 출범 35일 전에는 총리 인선이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청문회 일정 그리고 국회도 인준 과정을 예.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총리 인선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변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지금 사퇴 의사를 했죠,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병준, 김한길의 노무현 정부 총리를 했던 한덕수, 대한상의 박용만 전 회장, 그 아까 임종윤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철수 총리는 본인이 이 당으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부든 간에 첫 총리가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에서 지금 그 맞이하는 이 새 정부인데, 총리가 잘못하면은 그 동의도 받지 못하고 붕 뜰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붕 떠버리가지고 그 장관 제청을 못 받아가지고 전임 총리한테 제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총리 인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총리는 저는 모델을 따지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전 대독 총리죠. 말 그대로 진짜 간판 하고 뭐 사고 수습하는 그런 총리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총리의 모습이고, 두 번째 총리가 대통령이 보안제 역할을 하는 그런 총리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몽돌과 받침대, 개혁 대통령의 안정 총리, 그때 보건 내세우면서 했던 그런 보안제 총리고, 세 번째가 책임 총리. 이게 완전히 총리에게 진짜 내각 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대통령은 상당히 큰 국정의 그림만 그려나가는 그런 스타일. 그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하나의 모델인데, 제가 이해했던 바로는 윤 당선인이 지난 그 대선 때 나름대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책임 총리를 지향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정부라고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나누겠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기치 남하지 않겠다. 내각에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청와대의 참모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책임 총리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 최소한 아마 보안대형 총리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력 인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언론들이 거론하는 인사들이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뭐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는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경제를 잘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식의 그런 그 관료 수준, 관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한계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 첫 번째가 이제 보완하니까 한덕수를 하게 되면 경제를 약간 보완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만약에 김한길, 박주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기반이 영남을 비롯한 보수 지역적으로 영남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보수인데 약간은 진보와 호남을 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역할, 김한길, 박주선을 지금 내세운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안제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그런 공약과는 달리 결국은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책임 총리에게 상당 부분을 맡기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연부역강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령적으로도 40대, 50대 이런 데서 좀 깜짝 발탁하는 그러한 모양새는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소장님은 그 안철수 총리 불출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분이요, 그 자기 주식이 이번에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안내비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저는 주식을 소유를 한 채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을 꼭 뭐 나중에 임명이 되면 임명직에 백지신탁하겠다 하지만 나는 그 자체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걸 자기만이 아는 건데, 그거는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제가 봤을 때 인수위원장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윤 정권이 권성동 의원 말처럼 좋은 거는 뭐 혼자 다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알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팽당했다고 되는 것보다는 선수를 쳐서 오히려 저 윤척에다가 좀 부담을 주고 자기는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계산을 했다. 그 안철수 당은 아주 빠른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다 해도 안 시켜줬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안철수가 오늘 그런 선택을 한 거는 저도 내 나름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문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총리로 임명이 되면 그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안내라는 그 기업을 자칫 잘못하면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한다면 몰라도 자신이 아직까지는 지금 마지막 꿈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가기 전에는 그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검증이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10년 정치하면서 검증됐다고 하지만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그 검증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특히 이번에 당이라 통해갖고 민주당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탈탈 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생태계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 설사 청문회를 끝냈다 하더라도 그럼 인준 통과할 수 있느냐? 인준 통과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뭐 해주자고 하더라도 적지 않게 이탈표들이 놓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인준이 안 될 경우에는 완전히 정치적 낙동강 오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총리가 자기 대권으로 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사례도 봤지만 사실은 이 장기 대통령 상황에서 총리의 자신의 정치적 공간과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대권을 옮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인 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광역단체장을 통해서 자신의 행정 능력을 검증을 해서 이재명처럼 실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하니까 후보가 되든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이 대선에 성공한 적도 없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캐릭터가 뭐 제왕적 이 통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쪽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은 총리로서 앞으로 미래 정치를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선택지가 없으면 모를까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는 굳이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총리를 하려고 하겠느냐. 선택지는 당에 남아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광역 지방선거의 출마의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은 적어봐도 그게 나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총리에 대고 누구가 총리를 인선을 할 것인가 총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이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본인의 거취를 명확히 해줘야만이 그 다음 인선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다음 총리 인선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저는 지난 대선 막바지부터 이제 안철수를 그동안 12여 년 이렇게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변화가 상당히 노예해졌다. 이런 걸 갖다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수위원장 된 것도 실제로는 그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단일화를 됐는데 그게 갑하는 거였죠. 그게. 그리고 인수위원도 24명의 인수위원에서 8명 정도가 이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정부의 모습을 가져가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공동정부 DJP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총리를 갖다가 분점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총리를 분점하게 되면은 곧바로 2인자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되고 총리가 그 내각에 재청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 되면은 윤석열 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국정 운영에서 처음부터 2인자를 두고 해야 되는 뭐 DJP 연대는 어쩔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지금
이기에서 자기가 큰 부채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 처음부터 2인자의 존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거는 이 힘들었을 거고 그거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건성동 윤핵관이 벌써 이게 그 총리까지 하는 것은 욕심이다 이런 말도 이렇게 냈었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다 다각적으로 고려한 끝에 자기가 지금부터 예를 들면은 모난돌이 될 필요는 없다 해서 이제 당으로 그걸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당으로 갔을 때는 그거는 이제 미지수죠. 당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뭐 그 위에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에 아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국민만 믿고 하는 선택의 이미지를 또 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것도 노렸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 당선인한테 협치와 통합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그 연합정치, 연정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대통령제에서 보니까 여소야대가 된 경우에 이 연정을 통해서 푸는 경우가 뭐 무려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정은 우리가 기억나는 게 DJP 연대 말고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민주당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지자체로서는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때도 보니까 차이가 1%가 채 안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하고 그때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연정 부지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주당하고 그때도 민주당이 이제 도의회에서 다수당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회에서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됐든 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됐든 어쨌든 거의 다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연정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김부겸 총리 유임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 관문이 일단 총리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국회 인준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켜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윤 당선인하고 또 신뢰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통합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뭐 원희룡 인수위 위원장은 상당히 뭐 적극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아마 지금 윤 당선인 생각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지금 대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고 내각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야당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윤 당선인이 설치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0.73%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억울해하고 자절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덥석 저 손을 잡을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 당선인이 어차피 그러면 지금 국회의 그러니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본인이 총리를 지명하는 것보다는 아예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을 해달라. 먼저 그런 카드를 하나 던져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총리 추천, 아니 국회 추천제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자기도 그렇죠. 받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국회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게 민주당 추천이냐? 민주당 추천 아닙니다. 국회 추천이거든요. 국회 추천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러면 야 우리 이 사람 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국민의힘 보고 한번 너가 카드 한번 내봐라. 그래서 미리 예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지금 총리 이렇게 청문회와 인준을 둘러싼 그런 격한 정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약간 협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이상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동안 윤이 해온 말이 있죠.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 뭐
저 청와대 옮긴다는 것도 그 일환에서 나온 거고 분권적 책임 장관제를 운영하겠다. 또 윤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김병준이 국회 추천 총리를 말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이 당선된 직후부터 그 기류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급격하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 김부겸 총리는 그냥 한번 띄워봤던 거고요.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권에다가 야당이 된 현민주당에다가 뭐 장관 뭐 한 두세 명 정도를 제안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 의미에서의 개헌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연정이나 협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윤이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검찰이 뭐 그 각종 수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삼성의 웰스토리를 수사하고 또 김정숙 문제, 온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이런 부분의 배경에는요. 권력에 대해서 뭐 그걸 나누고 또 뭐 연정하고 이럴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도 구차하게 그런 거를 기대하다가는 야당이 대실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선인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까요? 현실인데 여섯 아니 과거에 보면 그 DJ도 그 의석이 지금 78세기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국정 운영을 뭐 자민련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거 합쳐봤자 가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적폐청산에 대한 조사가 또 들어갈 거라고 봐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요소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도 할 거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민주당 쪽에 경력을 갖고 있거나 좀 호남 사람을 던져가지고 거부했을 때 거부한 쪽이 너무하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하되 사람 자체는 자기들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을 하지 아예 넘겨가 그쪽에서 추천해달라 이런 행태는 안 할 거라고 봐요.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는지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 자체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연합정부를 하든 통합정부를 하려고 하면 신구 정부 간의 이 갈등을 크게 갖고 가서는 안 돼요.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명확히 해서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론으로 가면은 선거에는 그게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일단 선거가 끝나면은 과거 이전 정부하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이후 정부 인수인계라든가 이 뭐 이제 연정이라든가 여대 야소 이제는 그게 또 역전이 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고 면정이 되든 통합정부가 되든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구정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정확히 내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진짜 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통합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선거 때 한번 득표를 위해서 했는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한 소장 이야기한 대로 그쪽에서 거부 명분이 없는 사람의 어떤 야권 출신의 사람을 총리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연정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사람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신선했던 게 지난 대선에서 그 토론을 할 때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후보한테 동의를 얻고 누가 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 안철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이미지 이렇게 전환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연정을 하려면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해서 공통 과제를 갖다가 인수위 시절에서 그 당시 그 공천을 갖다가 각 캠프에서 담당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어쨌든 공통으로 그 제기된 공약을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 속에서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연정을 하는 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사람만 빼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정책 속에서 그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80-90%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걸 자기가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간의 공통 그 공약을 먼저 정리해서 그것부터 실천을 하자. 이런 모습이 가닥이 잡히면 연정도 함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치에서 그 연정이라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한 획을 긋는 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 이게. 그래서 연정에 대해서 이 자기들이 이렇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아마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혁신이 연정이니 해나가는 것 중에서 하나의 그 리트머스가 이 다음 이야기할 지방선거에서 그 이 3인 선거구제로 하는 거 그게 아마 리트머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전부 다 그 여의도에서는 국회에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선인 측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는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대표로서 일단 대선은 어쨌든 뭐 욕을 먹든 했든 간에 친권을 창출하는 셈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오롯이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자신의 정권 하에서 이걸 갖다 끌어나가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일종의 무슨 자격시험 같은 거를 아마 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의원이나 시의원,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당협위원장,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권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이 지금 개입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 예, 당협위원장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못하도록 저는 상당히 아마 중앙당에서 상당히 개입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기초 단위에서는 크게 정치적 쟁점은 안 될 거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상당히 지금 벌써부터 이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탈당자들 뭐 그런 현역 의원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뭐 그런 그 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기도 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지역의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직 시장들이 재보선으로 뭐 임기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하자 없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그냥 경쟁력이 뛰어나게 거기 가겠지만 문제는 대구하고 지금 경남 그리고 또 지금 이 경기, 강원, 충청 이쪽의 강력단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공천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입김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조금 뭐랄까요 공방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와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또 전작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어요. 어제 인수위는 그걸 풀려고 또 이렇게 만남도 하고 했던데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의 좀 좌충우돌이 좀 보이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의도적으로 이준석이 그런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이 굉장히 갈등 속에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 편과의 어떤 분열을 이렇게 함으로써 표를 얻는 이런 정치적인 테크닉을 이번에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선거 때 뭐 이대남, 이대여 이런 분들처럼 그 왠가 하면 이제 강북에서 저 출근하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방 선거가 곧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게 되더라도 또 실제로 선거의 표심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계산을 했는데 정당은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명확하게 공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처럼 저런 식으로 입장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저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정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 정권이 출범하고 한 20일 뒤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윤 정권의 지지율이 지방 인수위가 끝날 때쯤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서 그때 뭐 한 30%대 지지율이 나온다면 조금만 내려가면 30% 문제잖아요. 끝으로 지지율 봤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금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좀 패하지 않겠느냐. 주요 지역에서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듭니다만은 상황이 인수위 시절에 계속 헛발질을 하고 지지율이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윤 정권이 출범할 때 사회적으로 그 좌파 진영의 저항이 좀 거세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6월 1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선거가 옛날에 고소영이나 강부자처럼 민심의 있던 심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 MB 쪽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 뒤집어지는 사태가 한번 벌어졌잖아요. 2010. 저도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 정권의 그 인수위 끝날 때 상황이 지지율이 그 지방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향방도 상당히 그 중요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준비해 나가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지지층의 이런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보통 대선에 승리한 후보 진영이 압승하는 그런 어떤 이 효과는 거의 다 소멸이 되지 않았는가. 몇 가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한길이 3월 12, 14일 날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말에 조사를 하니까 다른 데는 조금 다른데 이때 이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1.3% 높게 나와요. 정당 지지율이. 두 번째는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그 분위기가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단히 결속을 하고 있고 이 지방선거에서 리턴 매치 패자 부활전 생각으로 임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미 굉장히 긴장도가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는 뭐 국힘 쪽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다. 송영길 출마설도 나오고 이낙연 출마설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김동연은 서울도 이야기가 되지만은 이게 경기도도 이야기되고 거기에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또 누가 이야기되냐면 조홍천도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유승민 또 여기다 안철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다시 뭐 바로 대선 직후에 균형을 이룬 상태에 되고 유권자들의 또 긴장도가 다르고 이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5년 후에 뛰어야 될 대선 주자들이 광역 단위에 다 출마를 해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지방선거는 이 대선의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에 되고 이루어지는 선거이고 이 선거에는 그 자체도 승패를 판단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 대권 주자가 신정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가 부상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